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와 전망입니다. 조금 아마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제는 좀 어렵죠? 예,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하겠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목차는 새 정부 경제 환경과 경제 기조, 그 다음에 경제 안전망 구축,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늘지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지오가 뭔지.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민생 경제 살리기, 마지막으로 총선 및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강연 들으시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는데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가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부자와 빈자 사이에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가 계속 감소해가지고 고령화 저출산 현상도 우리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데, 기업 투자가 감소되니까 성장 잠재력이 더 저하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는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별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1% 하면 일자리가 한 10만 개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6만 개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T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다 노동 전략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도 그렇게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양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경우는 또 질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세입 기반이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가 제대로 안 거치는 것이죠. 성장을 잘 해야지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세수입, 조세 수입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옛날에는 경제 성장 1% 하면 조세 수입이 한 3, 4조 원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1% 해도 한 2조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복지니 뭐니 해가지고 정부 지출 증대 필요성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 증대 필요성은 더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재정 기반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중산층 70% 복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산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산층이 70%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64% 정도 됩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중위소득 있죠. 미디언 인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보통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64% 되고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한 70%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중산층을 복원하자는 것이죠. 중산층이 두터워야지 그 나라가 안정이 되거든요.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위기가 계속 빈발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안전망을 구축해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왼쪽의 한 축은 창조경제. 여러분 창조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창조경제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창조경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뭐냐면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통해서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근데 이 두 축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가계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을 느끼느냐면 가계부채 부담, 또 보육료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의료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일반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 부담들을 덜어드리겠다. 소위 말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또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럽 아시죠? 그죠? 유럽에 지금 2008년에 우리처럼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유럽은 또 재정위기가 또 발생하고 있어요. 완전 재정 적자가 극심합니다. 유럽은. 정부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사회복지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20%가 다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위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튼튼한 경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제 안전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 안전망, 또 하나는 재정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전망은 뭐냐면은 이 외국의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본 유출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괜찮은 나라고 투자를 하면 수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국가입니다. 근데다가 또 자본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했다가 빼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급격히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은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격한 자본 유출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유동성 부족이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 IMF 경제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100억 달러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일본 가서 돈 빌리고 그때 난리를 쳤죠. 그래서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 환율 전쟁, 최근에 또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나라마다 자기 돈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수출이 늘어나니까.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전쟁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떤 환율 전쟁을 안 해야죠. 근데 지금 가끔가다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도 국제 공조를 해야 됩니다. 또 국제 공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다 아시죠, 그죠? 다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예금한 사람들도 망하고 또 다른 또 금융권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금융안전망을 잘 구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 재정안전망을 또 잘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은 흑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죠. GDP 대비 뭐 100% 가까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00%가 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35%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좀 건전한 편인데, 그래도 그게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낭비적 중복적 예산을 막을 수 있는 예산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비과세 감면을 통제할 수 있는 조세 지출 한도를 또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수 증대 시스템 구축.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더 걷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더 걷어들이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금까지 경제안전망은 금융안전망, 재정안전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구축해야 되겠다. 이것이 딱 구축돼야지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나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됩니다. 성장 잠재력.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과거에는 7, 8% 됐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입니다. 과거에는 7, 8% 됐는데 최근에는 그게 3%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선진국은 뭐 다 2%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고민인데,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많이 활동하신 것 같은데, 야당은 사실은 성장 전략이 전혀 없었어요. 야당 대선 공약을 보면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나눠주는 것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경제 민주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성장 잠재력을 위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 창조 경제라는 게 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저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것 때문에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야당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정부가 굉장히 늦게 출범했죠. 정부 조직부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겨우 통과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창조경제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라는 건 뭐냐면 모방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방경제 국가였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창조해 놓으면
우리가 그걸 빠르게 모방했죠. 빠르게 모방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싼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후발 개도국들이 막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또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장 잠재력도 높아질 수 없고,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해야 되겠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상상력 있는 새로운 기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산업에다가 융합해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뭐 기존에 이제 자동차 산업도 있고, 조선 산업도 있고, 뭐 영화 산업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ICT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뭐 의료 산업에다가 또 NT, 나노 기술 같은 것도 융합해가지고, 또 BT 기술 같은 것을 융합해서 고부가치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죠, 그죠? R&D 투자를 확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GDP 대비 5%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 기초연구,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초연구를 굉장히 등한시해왔어요. 응용기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기초연구를 등한시해왔죠. 근데 기초연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안 됩니다. 연구개발 투자비를 늘리되 그 중에 40% 이상은 기초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게 과연 뭘까? 저래가지고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까? 이제 상당히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생겨났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장관이 임명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같은 것을 이제 발표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늘지오입니다. 늘지오. 늘은 뭐냐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겁니다. 지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오는 일자리의 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늘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창조 산업 또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뭐냐면 엔젤 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 50대 초반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은퇴하고 나면 사실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실버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은퇴 전후의 경영 기술 인력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스펙이 없다. 이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요새 우리 대학생들이 1년 휴학하고 뭐 외국도 나가고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집안이 가난하든지 하면 저게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따지지 않고 청년을 채용하겠다 하는 게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난하지만 어느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멘토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인재은행을 만듭니다. 인재은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다가 추천해서 취직을 시키는 것이죠. 스펙은 없지만. 저걸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기획서를 설립하고 청년 창업판들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내에서만 취직하려고 그러고 해외를 잘 나가지 않는데 청년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 DB 구축, 해외 취업 장려금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줄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지를 하면서 저기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복지라든지 환경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일자리를 지키는 게 뭐냐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기를 한다. 잡 쉐어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정리해고를 못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는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해가지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정년이 너무 빨라지니까 정년을 그냥 연장하면 이제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2세까지는 임금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에 남아있더라도 이제 임금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2015년부터 공공부문에는 이제 비정규직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공공부문에는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이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들 차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 사내 아동국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되겠습니다. 부산적 70% 보고하는데 한 축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른 한 축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에 기여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재벌개혁이죠. 그죠? 재벌개혁.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은 야당의 재벌개혁과 다릅니다. 야당은 재벌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는 그런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이제 강점은 보지 않고 문제점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또는 해체하진 않더라도 재벌의 지배구조,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이제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재벌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재벌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과점을 하는 것 같지만 최근의 경제는 이제 개방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두고 보면 그게 독점이지만 세계 경제 시장에서 보면 독점이 아니죠. 뭐 아주 많은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재벌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재벌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재벌의 하청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가 재벌의 하청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수출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은 뭐냐면 재벌의 강점은 살리고 재벌의 경쟁력은 강화시키면서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것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에서 인력 빼가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벌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막 침범해가지고 뭐 빵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SSM, 슈퍼마켓, SSM이 재래시장 근처에 가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벌들이 친인척한테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그 기업이 커가지고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죠. 또 고용의 유연성도 또 이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이제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소를 하겠다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는 공무원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지역에 가보면. 근데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 가죠. 다 마트 가지 않습니까? 마트 가서 이제 장을 보기 때문에 저게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걸 이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저건 좀 반시장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 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소비자들은 자기 지역에 깨끗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대형마트들은 재래시장 근처에 500m 이내에 지금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재래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현대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선주 가부분은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보면 사람 사는 맛이 나고 특성화되어 있죠. 선진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래시장을 이렇게 특성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 재래시장 가면 뭐가 유명하고, 그죠? 거기 가면 뭐 순댓국이 유명하다든지, 또는 떡볶이가 유명하다든지, 먹거리가 풍부하다든지, 또 문화적인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재래시장 자체의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빈곤층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는데, 저게 이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지만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고, 빈곤층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빈곤층 바로 위에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차상위 계층이 지금은 최저생활비의 120%까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상위 계층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에도 사회복지 혜택을 줘가지고 빈곤 예방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은퇴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까 국민연금 탈퇴하라 이런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무조건 20만 원씩 한 달에 월 22만 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9만 7천 원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2배 이상 늘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0만 원을 다 드린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받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다 받게 해드립니다. 받게 해드리고 플러스 1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지만 작게 받는 분들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노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좀 사정이 나은 분들은 14만 원, 최소한 14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지금 자꾸 일부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2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해서 14만 원 받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손해가 아니죠. 그 사람도 그동안 받던 것보다 14만 원 더 받는데 뭐가 손해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20만 원 받고 한 사람이 14만 원 받으니까 6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데, 20만 원 받는 노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니까 20만 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누가 뭐 이익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가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10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조에 이르고 있어요. 가난한 분들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살률도 늘어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계부채를 덜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재활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놓고 50 내지 70%를 탕감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을 통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가계부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삶에 대한 오역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내일 출범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내일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빚을 갚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디 취직도 못해요.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빌리고. 이분들한테 재활의 재생의 기회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높은 이자를 또 싼 이자로 바꿔줍니다. 그것도 국민행복기금에서도 하고요. 학자금 대출 부담도 경감해줍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못 갚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저리의 대출로 바꿔주든지 또는 일부 빚을 탕감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계부담 덜어드리는 것은 보육비,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키우는데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해서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0세에서 5세까지 애들은 정부가 다 이제 보육비를 부담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도 하고, 대학 등록금도 부담을 반으로 낮춰주겠다. 뭐 민주당처럼 등록금,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어드리겠다. 그 대신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아주 가난한 학생들은 100%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덜 가난한 학생은 예를 들면 80%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가 다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게 바로 하우스 푸어죠.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집을 그 빚을 이제 정부가 인수를 하는 것이죠. 인수하고 그 사람은 그 집에 계속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살면서 그 사람은 달세를 내게 하는 거죠. 월세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나중에 경제가 좋아져서 빚을 갚게 되면 빚을 갚고 다시 그 집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게 하우스 푸어 제도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도죠. 저렇게 하니까 또 비난이, 집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비난이 나가지고,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도 렌트 푸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싸게 월세 또 전세를 다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게 이제 렌트 푸어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그 집은 그냥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다 덜어드릴 수는 없고, 우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인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1.5조 원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막 난리예요. 그 사람들은 간병비, 응? 사실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등실, 그죠? 1인실, 특등실 비용, 또 특진용, 이런 거 또 다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약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책임지지만, 어떻게 6인실이 아니고 1인실에 가는 것까지 정부가 다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간병비는 뭐 너무 들기 때문에 정부가 해주고 싶지만 그거는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그러면 창조경제를 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하고, 제가 좀 전에 4가지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드리는 걸 했는데, 그럼 이것들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 하는데 5년간 135조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5년간 135조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겁니다. 연 27조가 되는 것이죠. 연 27조. 야당은 지금 135조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 135조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는 세수정대를 통해서 연 11조,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 16조를 확보할 텐데, 야당은 저거를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공약 지키려면 얼마 들까요? 연 27조가 아니에요.
연 거의 1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건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뭐 세금이 연 한 300조 정도 되는데 100조를 더 거둔다. 그건 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공약 자체가 이제 허위고, 또 그것을 세율을 높여서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은행하고 어떤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높여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역풍받고 나중에 다 정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죠.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막 증대시키면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해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는 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세금을 우리도 증대를 하겠다. 우리 증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증세를 하는데 예당처럼 세율을 높여서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간접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접 증세라는 게 뭐냐면 비과세 감면이 많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비과세 감면이 많습니다. 그걸 축소해서 연 3조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탈세 척결, 아직까지도 탈세가 굉장히 많은 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7조 원을 매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 자본소득을 과세를 강화해서 1조를 확보하겠다. 저렇게 되면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세수 증대 방법은 뭐냐면, 일단 거둘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걷어보자. 그동안 걷어야 되는데 못 걷은 세금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다 걷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 11조를 한번 걷어보겠다.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근데 그거는 일단 한번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다 걷어들여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낭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쓰는 게 많아요. 17개 부처가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막 다문화 과정이다. 그러면 뭐 여성가족부에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뭐 안전행정부에서 쓰고 다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이 말이에요. 정말 낭비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두세 개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고 약을 막 중복적으로 막 타고 해가지고 거의 그냥 약을 먹지도 않고 쌓아놓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전달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연 16조 원의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7조 원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자, 제 이제 강연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